2023년 5월 25일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 한 여성의 절규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살려주세요. 이곳은 일본 나가노현 나카노시 밭에서 아내와 함께 일을 하던 71세 남성이 들었던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봤더니 그 뒤에는 길이가 얼핏 보기에도 수십 센치가 넘는 칼을 든 30세 전후 괴한 남성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다가온 이 괴한은 여성의 등을 칼로 찔렀고 그 고통에 뒤로 넘어지자 위에서 가슴을 찔러 살해합니다. 당황한 목격자는 왜 그러는 거냐 라고 소리를 쳤고 그 괴한은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냥 죽이고 싶어서 죽여줬다. 첫 번째 살인. 얼마 전 일본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살인사건. 그냥 욕을 한 것 같아서 죽였다 라며 산책을 즐기던 동네 여성 노인 2명을 살해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살해한 충격적인 연속 살인사건. 오컬트 스토리, 일본 나카노시 연속 살인사건의 전말편입니다. 5월 25일 오후 4시 26분 110번의 신고전화가 접수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찔렀다라는 내용이었죠. 신고를 받고 2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급파됩니다. 헌데 이 남성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젠 칼이 아니라 칼과 무슨 엽총 같은 걸 들고 와 경찰차 운전석 유리창 부분에 총구를 갖다 댑니다. 그리고 2발을 발포하지요. 그렇게 현장에서 경찰관 2분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이후 이 남자는 북쪽 방향으로 도주를 했지요. 총을 들고 있다. 사실 이곳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총기 소지에 대한 규제가 좀 법적으로 다를 수도 있어 내용을 조금 확인해 봤는데요. 당시 괴한이 썼던 총은 하프 라이플이라고 부르는 살상 능력이 매우 높은 총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판매되는 총들 중에 공기총, 산탄총, 그리고 라이플, 소총 순서로 그 강화가 좀 있는데요. 화약을 쓰기 때문에 소총 자체는 그 살상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일본은 산탄총을 소지한 지 10년이 지나 그 뒤의 조건에 따라서 이걸 가질 수 있게 되는데 당연히 범인이 갖고 있었던 건 소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건 예외 규정으로 적혀 있었던 하프 라이플이었죠. 일본 현지는 말 그대로 난리가 납니다. 범인은 한 집을 향해 들어갔고 그곳에서 인질극을 시작한 것이죠. 총을 쏴대면서 말입니다. 유례없는 살인사건 및 인질극이었죠. 당시 범행 현장 근처엔 많은 주택, 음식점, 소방서, 그리고 보육원도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경계를 강화하며 사람들의 접근을 계속 막았지요. 그리고 총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탄조끼 및 흰색 방패까지 들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구급차까지 비상대기, 말 그대로 난리가 난 상태였죠. 25일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는 현지 주민 60명이 한 중학교로 대피까지 하게 됩니다.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후 7시 50분경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그 집 인근에서 팡! 하는 발포음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를 쏜 걸까요? 그리고 그 사이 일본 언론은 연이어 뉴스 속보를 내보내게 됩니다. 우선 사망한 경찰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경찰관 타마에 요시키와 그리고 이케우치 타쿠오였는데요. 이들이 올해 처음으로 함께 2인 1조로 이 경찰서에 배치가 됐고 사람들을 굉장히 아끼고 아이들을 아끼는 사람이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된지 모른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중 이케우치 타쿠오 같은 경우에는 40년간 경찰 생활했던 베테랑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항상 먼저 출동하는 그런 분이셨죠. 근데 이번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신고에 들어갔을 때 한 여성이 칼에 찔려 숨졌다라는 그 시신 한 구도 있었죠. 이때까지만 알려진 게 바로 사망자가 3명이었던 겁니다. 사건 당시 칼에 찔려 숨진 사람은 무라카미 유키에라는 여성. 근데 당시 이 여성을 심폐소생술한 남성의 진술에 따르면 손목이나 등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출혈이 있어서 자신이 119에 신고를 하고 계속 살리려고 CPR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경찰차가 나타났고 그 괴한이 갑자기 총을 들고 나타나 운전석에 미소를 지으며 총을 쐈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전해지게 됩니다. 미소를 지으며 총을 쐈다. 굉장히 소름 돋는 대목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전혀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그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공격을 했죠. 그것도 흉기뿐만 아니라 총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8시 10분경 또다시 한번 총성음이 들립니다. 현장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저녁 8시 30분에 속보가 나옵니다. 집 안에 있었던 인질 중에 한 명이 도망쳐서 현재 경찰이 보호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 뒤에 나왔던 속보는 그 안에 인질로 사람이 한 명이 더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경찰은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범인이 일단 총을 들고 있었고, 그리고 안에 인질이 아직 존재한다라는 문제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인명피해가 더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첫 번째로 탈출했던 여성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나옵니다. 그 안에 나는 인질로 있었다. 그 안에서 그 인질극을 꾸미고 있던 사람은 바로 내 아들이다. 57세 어머니와 집안에 있는 60세 고모를 인질극으로 잡아 범행을 저지르던 아들. 사건 당시 외출 중이었던 어머니는 총성사건,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집으로 왔는데, 그 집을 들어가면서 집 내부에 여성 시신 한 구가 있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도 전하게 됩니다. 아들이 들어와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요. 우선 어머니로서 엄마 아빠가 모든 죄를 함께 짊어질 테니 자수를 하자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거절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 그가 했던 말은 어차피 사형이다, 자기는 교수형을 당하기 싫다 라고 얘기하며 엽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계속 시도하고 있었죠. 앞서 발생했던 2차례의 총성이 바로 극단적인 선택에 미스가 난 바로 그 총성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어머니가 자세히 전해주셨는데요. 집 마당 사과나무 쪽으로 이동을 해 자신의 아들이 목에 대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손이 닿지 않아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발로 하는 건 어때? 라고 얘기하며 양말을 벗겨줬고, 발가락을 넣어서 쏘려고 했는데 총의 반동 때문에 비껴나가게 된 거였죠. 그때 어머니는 기지를 발휘합니다. 엄마가 쏴줄까? 라는 말 한 것이죠. 자수를 설득하던 어머니는 결국 내가 쏴줄게 라고 얘기하며 아들 범인 아오키에게서 총을 건네받고 그대로 밖으로 도주한 겁니다.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안 내부에는 아직 인질로 고모 1명, 그리고 총이 3정 더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밤 12시 10분을 향해 갑니다. 인질극을 벌이는 아오키는 그 신상에 대해서 외부에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아버지가 나카노 시의회 의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시의회 의장의 아들이 충격적인 살인사건 및 현재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 또 한 번 현지 언론을 엄청나게 놀라게 했죠. 결국 새벽 3시 45분 경시청 특수수사계가 현지에 파견되며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전화를 하게 됐고,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자수를 하게 된 시각이 새벽 4시 반이었죠. 1층 현관문을 열고 용의자인 아오키가 나오며 검거되고, 그렇게 사건은 종료됩니다. 그의 신상에 대해서도 알려졌죠. 시의회 의장 장남이 맞으며 과거 야구부를 했었고 공부를 잘했고 되게 조용했던 성격인데 졸업 이후 아예 사라졌던 사람, 그리고 동창들도 그가 뭐라고 살았는지 아예 알 수 없다라는 히키코모리의 삶을 산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피해자는 총 3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5시 20분 현장을 수색하던 경찰의 눈에 한 구의 시신이 더 보이게 됩니다. 아오키는 처음 살인을 저지를 때 한 여성을 공격한 게 아니라 2명을 살해했던 것이죠. 그렇게 살인을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길을 걷고 있던 노년의 여성 2명을 칼로 찔러 살해했는데 1명이 도망친 거죠. 쫓아가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 뒤에 경찰차가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한 구의 시신만 집으로 옮겨놨던 겁니다. 시신을 감추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죠. 피해자 2명, 무라카미 유키에 씨와
타케우치 야스코 씨는 이 근처에 사는 분들이었는데요. 항상 저녁 무렵이 되면 이 농로 지역을 산책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합니다. 결국 그날도 산책을 하다 사건에 휘말린 것이었죠. 아오키는 검거 직후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책을 하던 두 노년의 여성을 왜 죽인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 나를 욕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죽였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럼 이들 사이에 뭔가 면식관계, 안면이 있는 건가라는 의문점이 있었지요. 근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5월 31일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요. 아오키는 그 전부터 이 두 여성을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이미 군용 대검까지 준비한 상황이었죠. 내가 항상 혼자 있는 것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라고 자기 혼자 생각한 겁니다. 전혀 이들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냥 그 앞을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가길 기다리면서 공격한 계획살인이었던 겁니다. 사건 발생 전날 현장에서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CCTV에서도 이 피해자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거의 매일 같은 시각 약 오후 4시경 이곳을 산책하고 있는데 오후 4시가 되면 바로 아오키의 집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었죠. 그날 노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럼 경찰관은 도대체 왜 죽인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칼로 찔렀으니까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해 총을 들고 나와서 쏜 것이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헌데 목격자가 이야기한 것과는 조금 다르죠. 웃으면서 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밝혀졌던 충격적인 내용도 하나 있었습니다. 경찰관 2명을 한 번에 총을 쏴서 살해하는 게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점이었는데요. 실제로 한 분의 사인은 다른 쪽이었습니다. 바로 심장에 칼이 찔린 치명상이었죠. 어떤 거냐면 도착한 경찰관 운전석을 향해 총을 쏩니다. 그렇게 한 분이 즉사를 하게 됐고 한 분은 총을 비껴 맞은 상태로 조석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타마에 요시키 씨가 나왔다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때 아오키는 갖고 있던 흉기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겁니다. 그럼 문득 이런 의문점도 듭니다. 아버지는 시의회 의원, 그리고 13대에 이어진 엄청난 농지, 토지를 가진 집에서 태어난 아오키. 도쿄의 한 대학에 입학해 그 뒤에 적응하지 못해서 나오게 됐고 늘 집에서만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일이라도 시켜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젤라또 가게 정도를 해줘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도와줬죠. 근데 어느 날 아오키가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엽총을 사달라. 계속적으로 조르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는 허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살인일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사냥을 하겠다며 사냥 면허를 따게 되고 그 면허증으로 총 4정의 소지 허가를 받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일본도 총기에 대한 부분을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받게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강습, 사격 기능 결정도 받아야 되고 범죄 경력 조회 및 조직폭력배와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하며 정신과 의사 진단서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하지만 당시엔 어떠한 문제도 없다라고 판단돼 무려 4정이나 소지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는 사냥을 하겠다라는 핑계를 대고 호쿠신 지역의 여부회라는 데를 등록하게 됩니다. 이 여부회가 특정 조건을 충족한 한 사냥 단체인데요. 약 170명이 함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오키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단 한 번도 활동에 참여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표면적인 겁니다. 총을 가지고 있을 만한 그 이유였던 거였죠. 사람을 죽여보고 싶어서 죽였다. 그리고 무서워서 경찰관을 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아오키. 하지만 그는 무려 4명이나 연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분명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자신의 정신병에 대한 문제를 주장하며 자신을 방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검찰의 유죄율은 99.9%. 아마도 사람을 4명을 살해하고 그 중엔 공권력에 도전한 경찰관도 있기 때문에 사형 구형이 될 확률, 그리고 사형 선고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아무런 이유 없는 그런 살인사건들, 우리도 혹시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이야기 하겠습니다. 사실 이 뒷이야기가 조금 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했던 이유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인데요. 지금 제가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일단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는 뭐 정유정, 그리고 좀 뭐 홍콩에서도 뭐 난리가 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범죄에 대한 패턴 자체가 그러니까 뭐 옛날에 얘기했던 분노형 범죄, 뭐 아니면 뭐 원한, 치정, 금품 이런 쪽이 아니에요. 그냥 죽여보고 싶어서 죽였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뭐 환청이 들렸다, 뭘 못 봤다, 뭐 했다라고 자꾸 얘기는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공격이에요. 그냥 살인을 저지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되게 무섭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이런 어떤 우리가 사실 묻지마 범행이라고도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 어찌되었든 이 내용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대부분 범죄심리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으로 뭔가 이제 관리를 받아야 되고 뭔가 사회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라는 얘기들을 해서 그걸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사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건의 용의자도 31살이에요. 어리죠? 그리고 한 5년 전부터 그 총기 허가를 받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묻지마 우리나라도 많이 발생하지만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외국에서 좀 점차 넘어가기 시작하는 게 애들이 그래요. 애새끼들이 살인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소년범 그리고 촉법소년 이런 걸 믿고 속된 얘기로 깝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심각할 정도로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정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묻지마 범행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요즘에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사건들 중에 낯센 놈. 그러니까 약간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우리 저희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런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건데 좀 불량한 사람들이 뭐 산에 모여서 막 본드하고 이랬다 막 이런 기사들이 옛날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의 집단을 이뤄가지고 뭔가 낯센 놈 이런 것처럼 모습을 보여주면서 활동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소년범이랑 촉법소년에 대한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요즘 외국이 뭐가 문제냐면 이게 자기들이 어리다는 걸 믿고요. 낯센 놈을 자기들끼리 깽단이라고 무슨 조직을 만들어요. 집단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일진그룹처럼. 그리고 그냥 칼 들고 다니면서 사람 찌르고 다녀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게 센 놈인 거예요. 그리고 막상 처벌을 시키려고 해도 애니까 이게 처벌이 안 돼요 제대로. 그래서 이거 지금 외국에서도 말이 되게 많아서 이거 지금 벌써 몇 년 된 얘기예요. 제가 뭐 오컬트 스토리에서 해외 사건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꼭 얘기를 하고 싶었던 문제는 사실 제가 해외 사건을 많이 했던 이유가 과거 뭐 마약 사건도 그랬고 과거 뭐 디벳 다크웹 얘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 드린 게 이게 어쨌든 문화 경제가 발전하면 범죄 스타일도 외국 걸 따라서 비슷하게 바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중에 진짜 그 일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촉법소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겁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소년법하고 촉법소년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뭐 소년법 폐지하자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소년법 폐지하면 촉법소년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많은 분들이 불만이 있는 건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라. 지금 너무 높다. 라는 거고 소년법에 대한 부분에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좀 어느 정도의 얘기냐면 뭐 아예 없앨 수는 없으니까 소년범 중에 강력범죄 있잖아요. 성인들의 그 포함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애들만큼은 소년범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건 똑같이 성인 재판으로 처리를 하자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을 개정하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얼마 전에 되게 충격적인 영상을 봤어요. 한 애가 경찰관 앞에서 욕을 하면서 핸드폰 달라고 발로 차더라고. 경찰관 아무것도 못해요. 걔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욕해요. 욕하면서 뭐 맞짱 뜰래 싸울래 막 이러고 있어요. 애가 나 그거 보고 기가 막혀서 그 영상 보고 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게 뭐지? 이거 저 대한민국 맞아? 왜냐면 내가 그 옛날에 그 미국에서 있었던 걸 내가 봤거든. 미국 애들이 미국 그렇게 나댄다는 걸 내가 봤는데 그걸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교정교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누가 보더라도 인륜을 버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그 어릴 때부터 저지른 새끼는 전 교정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믿어요. 실수? 아니, 나 좀 안 믿어요. 어려서 실수했다고. 제발 보통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욕먹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새끼는 교정교화가 안 돼요.
어떻게 시킬 건데? 징역 10년, 20년 때릴 거예요? 그럼 징역 10년, 20년 동안 걔가 살고 나오면 나이가 어렸던 애인데 걔가 나이 3, 40대 돼가지고 갑자기 사회에 나오면 걔가 뭘 하냐고. 이거 위험하다고. 저는 정말 걱정되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방송을 어린 애들이 보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제 방송을 이제 어린 애들이 보는 그게 없으니까 저는 촉법소년에 대한 나이 낮추는 거랑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 끝까지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진짜 그렇게 법 믿고 그 깝치고 있는 애들 있잖아. 그 촉법소년 믿고 나대고 있는 애들, 걔네들에게 인생 실전이다 존만화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못 나오게 해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잘못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그 내용까지 함께 전해드리려고 뒷이야기를 좀 붙인 거고요. 지금 계속 흉흉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끔찍한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근본적인 원인들도 많이 해결했으면 좋겠고 처벌에 대한 문제도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를 정말 찬성합니다. 정유정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 개인적인 겁니다. 사형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